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여성이 벽돌을 맞아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밑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벽돌을 던진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등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기 용인 캣맘 사건,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죠. 우선 이제 캣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조어죠. 예. 네. 들고양이들에게 이제 밥을 주고 보호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제 캣맘이라고 부르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용인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55살 박모 여인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유력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네. 9살이었습니다. A군은 친구들하고 낙하 실험을 하겠다면서 벽돌을 들고 이 아찔한 옥상을 건너서 옆 건물로 향했고요. 돌이 떨어지는데 몇 초나 걸릴지 그 궁금해서 돌 몇 개를 아래로 떨어뜨려 보다가 바로 이 벽돌 한 개에 이 박 여인이 맞은 겁니다. 네. 함께 있던 이 B군은 사람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무섭고 두려워서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A군이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돌을 던졌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정황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과수의 의뢰한 3차원 모의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네.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그 저번 주에 이 초등학생으로 용의자가 밝혀지고 나서 저희도 스튜디오 안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네. 그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제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캣맘 사망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실수로 저지른 거라고 나와 있긴 한데, 초등학생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만약에 성인이 범죄 이와 네.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용의자로 잡힌 초등학생의 첫 번째 진술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위 옥상에서 아래로 이제 벽돌을 던져봤다라는 것이 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 그것을 형법적인 의미로 그 해석을 해본다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과실로 어떤 그와 같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한 10살 정도 전후 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고 보기에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 결국 던졌을 때 사람이 죽어도 좋다 내지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은 네. 정말 실험을 위해서 던졌는데 사람이 그 밑에서 맞아서 죽었느냐, 이른바 과실치사냐, 이걸 두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용의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리죠. 그래서 이른바 소년범에 대한 그 보도 지침상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에 아주 보도를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지금 언론에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이 어떤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진위 여부는 일단은 뭐 가려져야 되는데, 가해 초등학생들이 진술했는데 이게 또 거짓 진술이다라는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낙하 실험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여기 학교에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낙하 실험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저도 이 초등학생들 예. 네. 진술이 저하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냐면은 이 교육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행 4학년 교육과정에는 낙하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이런 교육과정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게 알았을까요? 자, 그러게요. 4학년 이야기 마지막에 배우는 지구와 달 단원에 중력 이야기는 있다 그럽니다. 네. 이 중력 이야기지. 이것이 낙하 실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양과 달의 중력 관계, 또 지구와 달의 중력 관계, 이런 중력 관계지. 이것이 낙하 실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네. 또 이 A군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방송사 인터뷰에서 낙하 실험은 없다.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지었지만은 교육 과정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 A군 주변에 학습 과정 속에서 낙하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지난 15일 날 이 A군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경찰 얘기는 A군 등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벽돌을 떨어뜨렸다. 부모에게는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 이 초등학생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예. 이렇게 아파트에서 뭐 함부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교육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실험이라고 해도 좀 이런 좀 부모님들의 교육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옥상을 건너서 옆 건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동 경로에도 살짝 좀 의문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에서 이 어린이들을 용의자로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CCTV 영상, 또 네. 하나가 옥상에서 있던 어린아이들의 발자국, 이것이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예. 발자국이 어린 용의자들과 발자국이 일치했던 것이고 네. 옆 CCTV를 봤더니만 재미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옆으로 길쭉해서 1, 2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3, 4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4, 5, 6호 라인의 엘리베이터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고가 났던 것은 5, 6호 라인, 제일 왼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밑에서 네. 캣맘 박모 여인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들은 5, 6호 라인이 아니고 3, 4호 라인을 타고 그 엘리베이터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서 모래가 있어서 거기 발자국이 찍혔고 문제는 3, 4호 라인에서 5, 6호 라인으로 올라가는데 옥상이 평평한 것이 아니고 옥상에 그 3, 4호와 5, 6호 라인은 지붕에 네, 그 턱 기와가 같은. 있었던 예. 것이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 엉금엉금 기어서 갔을 정도여야 되는데 예. 만약에 낙하 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3, 4호 라인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왜 5, 6호 라인도 아닌 3, 4호 라인에 올라가서 5, 6호 라인으로 위험하게 이동을 네. 한 다음에 돌을 던졌는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지금 이 용의자들이 실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뭘 준비를 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5, 6호 라인 위에 떨어진 것과 동일한 벽돌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 어린 용의자들의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어제 한 언론을 봤더니만 피해자 측에서 인터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혀 가해자 측 가족들로부터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돼 있던 인터뷰를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인 캣맘 사건 여론에서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장시간 이 보도가 되고 과연 용의자가 누구냐 계속 추적하면서 실험도 하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8일 동안 걸쳐져서 본인과 부모들이 알았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수하지 않았을까도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대목은 참 아픈 대목입니다. 네. 저도 당초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이 들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생이었고 더더욱이 낙하 실험이다? 철없는 아이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8일 동안이나 자수를 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 아이들은 당초 하루 이틀 정도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무서워서. 근데 이제 사건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 지명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쉬쉬했을 것 같아요. 자수를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제가 볼 때는 떳떳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떳떳했으면은 이 아이들이 그런 일 때문에 했는 것인데 여기서 했다. 부모가 먼저 이 아이들은 철이 없다고 칩시다. 이제 9살이니까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사적으로 책임이 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도의적으로 더더욱이 보상 문제는 책임을 질 문제죠. 지금 한 명은 20대 남성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책임지겠다 정도 해야 될 텐데 쉬쉬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설마 이것을 잡아내겠느냐 또는 우리가 굳이 나서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해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8일 동안이나 쉬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부모나 친구들이 이런 소행이라는 걸 초등학생 소행이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면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예. 저지른 자를 네. 숨겨줄 경우에는 형법상 이른바 범인은닉죄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은 범인을 숨겨준 사람이 부모들과 같이 친족이거나 동거하는 가족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형법상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요. 아마 그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그 이른바 세월호 사건에 유병헌 씨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닉해서 지휘해 준 사람이 네. 오모 씨라고 있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마치 이처럼 이제 동거하는 가족이라든가 친족 같은 경우에는 친족한테 그와 같은 그 숨겨주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준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족 내지 그 처벌하지 않는 가족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형법적으로는 그 범인은닉죄에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용인 캔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살짜리 초등학생인데 네네. 그럼 이 학생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형법에 보면은 예. 14세 미만자는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예. 형법과는 별도로 그럼 아무런 처벌이 안 되느냐? 소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를 하고 예. 다만 이와 같은 행위를 그 범죄 행위를 했는 어린 그 소년을 이른바 법에 조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촉법 소년인데 그 사람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쉽게 말하면은 중학생 정도에 되는 그 소년이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못하지만 네.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 예컨대 소년원 송치라든가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있으면서 네.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강 명령을 하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10세 이상은 그렇게 되지만 10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형법적으로도 처벌 안 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도 아예 되지 않는 그런 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된 돈을 실제로 던진 어린이는 나이가 9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도 처벌이 어렵고 소년법으로도 처벌이 어렵게 되는 그와 같은 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인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살이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부모님도 처벌을 안 받고요. 네. 그 소년도 결국 처벌을 안 받게 되는. 네, 결과가. 그래서 참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사적인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좀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9살 소년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부러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네. 저 사람 내가 죽여야지 해서 죽여도 무죄, 형법 벌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우리 형법이 그렇게 되다 그럽니다. 예. 이런 가운데 10살에서 14살 사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촉법소년 범죄도 사실 매년 수백 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촉법 소년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 한 번 정도 실수를 한 것이지 네. 그거 뭐 몇 명 뭐 몇십 명이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빨간 그래프가 소년 범죄자 수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밑에가 이제 촉법 소년 10세에서 14세 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걸 보니까요. 2004년에는 한 7만 건 정도가 소년 범죄자가 있었는데 촉법이 676명이죠. 그다음 2008년에는 상당히 범죄 수가 많이 늘었어요. 14만 한 5천여 건 소년 범죄자가 일어나왔는데 그중에서 3,800명이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네. 예. 그 후에 쭉 줄다가 2012년에 또 늘어나요. 그때 소년 범죄자가 10만 건 넘어섰는데 이것도 촉법 소년도 856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13년에도 소년 범죄자가 9만 1천여 건 나왔는데 촉법 소년이 471명이 나왔죠. 이 특징을 보니까 소년범과 촉법 소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도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러네요. 소년 범죄자가 높으면은 촉법도 높아지고 낮으면 같이 낮아지는데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볼 때는 촉법 소년 400명 정도, 500명 정도, 많게는 뭐 2천여 명 정도, 3,000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 촉법소년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할 단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텐데 먼저 그 해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나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독일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것이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 있는 법들을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른바 개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이와 같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자로 지금 돼 있어서 동일합니다. 네. 그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한 살 정도 어리고 그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자로 돼 있고 호주는 10세 미만. 결국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 그 범위 내에서는 네.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조류인데 예. 다만 다들 기억하시죠?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남자 어린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살로 정하고 있는데 네. 5살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들이 많이 그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나이가 그 어린에도 불구하고 큰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 5학년만 되면은 거의 뭐 어른에 못지않는 지적 능력과 키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 그 입법적으로 이 나이를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은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처벌 나이 논란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사상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질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습니다. 원래 그 행위자 책임, 원래 행위를 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예.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결국 이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이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호감독상, 양육상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부모들인데 그와 같은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네.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그것이 있는데요. 예.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측은 아직까지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나중에 이 친구들이 보호 처분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년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 수위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 자를 위해서 가해자 측 부모들이 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네. 뭐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민사상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엄격한 어떤 결론을 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용인 캣맘 사건 초등학생이 용의자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저는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독일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또 대한민국은 뭐 대륙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 14세네요. 우리는 좀 더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볼 때는 이 촉법의 소년의 기준을 좀 완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14세 너무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9세 정도, 지금 이 아이도 9세지만입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제법 큽니다. 그렇죠. 이대로 그냥 괜찮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촉법 소년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뭐 12세, 캐나다나 네덜란드가 12세네요. 네. 이도 낮추는 고민, 좀 진정 고민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용인의 아파트 주민들의 그 어떤 협조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심지어 이 아파트에는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범죄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사도 하고 경찰 예.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로 네, 할 때 네, 그렇죠. 전부 다 협조를 했다 그럽니다. 예. 나도 조사를 해라. 보통 같은 경우는 내가 음흠. 나도 억울한데 네. 화를 내고 그럴 텐데 네. 이 주민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라. 심지어는 DNA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범인을 찾는데 애를 썼다 그래요.
이런 공동체주의는 물론 범인을 찾는 데도 중요했습니다만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끈끈한 이 공동체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서로 신뢰가 크겠습니까? 이런 협조 관계는 이번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혹시나 비슷한 일을 다음에 단대를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 아파트라든지 주변의 인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건을 찾아낼 경우에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서로 신뢰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좀 그 점을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린이들,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사망했다는 굉장히 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와 같은 것을 해명하고 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큰 비난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성이나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에 대한 그 수강 명령 같은 경우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정말 부모들이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실관계가 좀 더 보완이 되고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부모들이 관리 감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년법원에서 부모들에 대한 수강 명령도 가능한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그 아이를 그냥 그 학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학교 부모들에 대해서도 수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족 하나. 네. 이 학생들이 낙하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낙하 실험에 대해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낙하 실험이 뭐니? 가자마자 뭐 가져갔어? 몇 초 걸렸어? 누가 시켰어?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집에 누가 시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낙하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옆으로 갔는지는 경찰이 조사하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거짓말을 못 해요. 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누군가 주변에서 시켰다든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엄정하게 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화요일 아침 반찬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